여러분들하고 2달 동안 노동법 1차 노원하고 노투를 함께 공부할 권희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희창 노무사고요. 시험은 2006년도에 제가 붙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2006년도에 붙었고, 일단 모든 법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민법 전부 다 합해서요. 모든 법에서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이고, 그러니까 조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문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학설이죠. 학설이죠. 근데 요즘은 이 학설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모든 법이. 그러니까 그걸 해석한 게 판례하고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를 보시든지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고 고등법원 판례가 있고 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 시험과 관련된 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에서는 거의 대법원 판례만 나오죠. 고등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는 나올 일이 별로 없고요. 최근에는 공부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면 고등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험서로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강의 교재 이것도 수험서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1차를 붙고 2차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대부분 이제 수험서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런 수험서에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만 나와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법학 공부 방법론은 조문, 판례, 학설인데 학설은 과거에는 다수설, 소수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솔직히 다수설인가 소수설인가를 따지기는 모든 교수님들 학설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시비가 있으니까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과거에는 다수설에 따른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차에. 판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아무튼 노동법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데는 학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문, 판례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문하고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법학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학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해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리 단계죠. 세 번째가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이해, 정리, 암기가 필요한 건 똑같죠. 근데 2차는 실제 시험장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의 정도가 더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차는 오지선다해서 고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똑같죠. 이해, 정리, 암기는 똑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정리까지 도와드리는 거고 암기는 이제 두 문자 같은 거 가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건 결국엔 이제 혼자 하셔야 되는 거죠.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분 혹시? 한 분 안 계시네요. 노동법을 공부를 하신 분?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들으신 거죠? 1차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노동법 노원 시험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원 시험범위가 나와 있는데 노원 시험범위 있고 노투 시험범위가 있죠. 근데 노원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노원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고 노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원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1차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법률이 그게 10개죠. 이걸 그냥 뭐 간단하게는 자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0개 법률인데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리고 노트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나머지 4개 법률로 구성이 돼 있어요. 노트 시험 범위는. 그래서 노트 시험 범위는 노조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냥 간단하게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1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 2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가장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입니다. 실제 강의도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차도 그 노원은 근로기준법을 한 6회에서 6.5회 할 거고요. 1.5회에서 2회 정도를 나머지 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은 이제 법률당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되는, 충분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법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 4개 법률은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5회 정도 노조법을 할 거고요. 한 1회 정도 이제 나머지, 1에서 1.5회 정도를 나머지 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1차는 노원하고 노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2차는 노동법 하나죠. 150점 노동법 하나입니다. 근데 이 2차 노동법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올해까지 10년인데요. 2010년도부터 이제 10년 동안 2차 시험을 봤는데 근기법하고 노조법 외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2차 시험은 근기법하고 노조법만 나와요. 근데 2차 시험에서 근기법하고 노조법만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부터 이제 2차 시험장에서 법전을 줘요. 법전을 주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 말고는 법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시험 답안지에.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전이 다 있으니까. 법전이 다 있으니까. 근기법하고 노조법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기법하고 노조법에는 판례도 많고 학설도 많고 그런데 나머지 법률에서는 뭐 판례나 학설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이제 처음 1차 공부를 하실 때도 근기법하고 노조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민법이죠.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민법을 법 중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 중의 법이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게 민법이고 잘 맞기가 가장 시간 투입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노동법은 실제 1차 시험을 보는 사람이 노동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면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실 일은 없어요. 이 얘기는 노동법은 한 7, 80점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7, 80점을 맞고 나머지 뭐 민법은 좀 어렵다고 했으니까 5, 60점 이상 맞고 그럼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노동법을 90점 못 맞아서 떨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근로기준법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노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법입니다.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은 하나뿐이 없죠.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제 구체적이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암기사항이 많은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암기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은 법 제목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더 많아요. 노동조합,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 당사자가 더 많아서 실제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면은 노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차 수준에서는 똑같습니다. 1차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문 판례, 기출문제 이 정도만 좀 하시면 충분하고요.
1차 수준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이건 어차피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 같은 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기출문제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겁니다. 뭐 근데 지금부터 막 문제집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그걸 풀면은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리고 물론 뭐 그 강사에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어차피 뭐 노동법은 2차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 위주로 이제 정리나 암기가 좀 편하시게, 그리고 나중에 2차 공부하시기도 편하시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쉴 겁니다. 2번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쉴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저 메일로 공부를 하시다가 아무튼 뭐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무슨 뭐 공부 방법 이런 걸 물어보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먼저 오늘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프린트물 거의 노동법의 형성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형성 배경. 이게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노동법 총론이에요. 노동법 총론인데 뭐 시험 범위를 보신 분들 알 수도 있는데 노동법 총론은 노원에도 나오고 노투도 나옵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서 할 뿐입니다. 강의를 노원 시간에 일부분 하고 노투 시간에 일부분을 하는데 그게 어느 쪽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노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노투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노원 시간에 했는데 왜 노투 시험 문제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그 노동법의 형성 배경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시작은 산업혁명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노동법의 산업 형성 배경,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산업혁명으로 뭐가 바뀌었냐면은 생산체제가 수공업체제에서 이제 공장체제로 바뀐 겁니다. 생산체제가 수공업체제에서 공장체제로 바뀌면서 대량의 노동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얘기는 대량의 노동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근로자는 자본가에 의해서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취급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2계급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분열로 인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대립투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대로 놔두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은 이 사회법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은 이 사회법의 일종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 밑에 사회법.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한 거다. 시민법의 3대 원리는 민법을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게 시민법의 3대 원리예요.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 사회법은 지금 말씀드리는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한 거라는 얘기죠. 대체한 게 아니죠. 왜? 이걸 대체해버리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사회법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를 하면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사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한 게 이 사회법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한다. 원래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는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힘이 너무 세고 근로자는 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국가가 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게 사회법인데, 이 사회법의 일종이, 사회법 중에 하나가 노동법이라는 얘기죠. 노동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제법도 이제 사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거기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한번 볼게요. 거기 시민법하고 사회법. 시민법은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를 한다. 추상적 인격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민법은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를 합니다. 합리적 인간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연역적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니까 이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사회법을 보시면은 형식적 자유와 평등이 아니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봤더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능력도 다르고 합리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 인격체로 전제를 하니까 연구 방법도 귀납적인 방법, 경험칙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경험칙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시민법은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냥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죠. 그런데 사회법은 개인 대 국가라고 써 있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회법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전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이제 개인 대 국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네.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민법은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민법이고요. 대표적인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노동법의 목적을 보시면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느냐,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노조결성, 단체교섭, 쟁행위를 보장한다. 이건 노조법이죠. 노조법. 노조결성, 단체교섭, 쟁행위를 보장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노동력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게 노동법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게 노동법의 목적입니다.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게. 거기까지 봤고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페이지인가요 이게? 아, 맞다. 이제 공식적으로 노동법 총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노동법 총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물론 총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 노동법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 노동법의 정의를 보기 전에 이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써놓으세요.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사용. 1919년 여기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노동법의 정의,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율 대상에 따른 학설.
근로계약 관계,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규율하는 게 노동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보세요. 노동법의 이념을 중요시한 낙설. 근로자가 그 노동에 의해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낙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의 보시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걸 다수설 판례라고 합니다. 다수설 판례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용 종속 관계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 노동법이다 라고 보는 게 다수설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 2번 종속노동의 본질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표지가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입니다. 어떤 표지가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의 견해 대립인데, 거기 경제적 종속설은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격적 종속설은 세 번째 줄에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가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세 번째가 조직적 종속설인데, 조직권의 복종이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법률적 종속설은 사용자가 노동력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견해고요. 마지막으로 타임 결정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 노동법이다라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판례가 나오죠. 거기 한 1분만 읽어보세요. 그 판례 빨리 한번 1분만. 조금 전에 이 사용 종속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뒷부분에 이제 근로자를 다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때 공부를 할 건데, 조금 전에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 노동법이다라는 게 다수설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판례에서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하다.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뒤에 가서 다시 볼 거고요. 아무튼 그 노동법의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합한 게 이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이걸 다 합한 게 학문적으로는 그게 가장 정확한 그 정의가 될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건 뭐 정확할 겁니다. 다음에 노동법의 특수성입니다. 노동법의 특수성. 먼저 첫 번째 특수성,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노동은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지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특수한 상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노동도 상품인데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하고 다른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이라는 게 첫 번째 특수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가 집단자치성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개입을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최저기준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협약이라는 자율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집단자치성을 갖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노동 3권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용자 관계를 보면은 집단자치성이 특수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조는 단체잖아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자치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수성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가 공법과 사법의 교착. 아까 사회법은 뭐라고 그랬죠?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한 게 사회법이라고 그랬죠. 그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였죠? 아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였죠.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게 이제 공법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법은 공법적 성격도 있고 사법적 성격도 있다는 거죠. 원래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이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노동법은 그런 그 사법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법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공법과 사법의 교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민법 원리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공법적 성격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했어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회사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위반을 하면은 나라에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게 공법적 성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민법하고 다르다. 왜? 공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시민법 원리가 수정되어 국가에 의한 후변적 배려가 요청되기 때문에 공사법이 교착하게 되는 중간법적인 법역을 갖고 있는 법이다. 사회법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공법적 성격도 있고 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중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의 여러 규정은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사법적 성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민법. 명문 규정이 없거나 노동법 원리 적용이 어려우면은 특별한 그냥 민법을 적용하는 게 사법적 성격이죠. 잘 안 보이네. 다음에 노동법의 경향입니다.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단체협약이 뭔지는 아시죠? 노조하고 사용자가 체결하는 문서가 이제 단체협약이죠. 단체 교섭을 해서 체결하는 게 단체협약이잖아요. 단체협약은 법에서 인정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법에서 인정하기 전부터 단체협약이라는 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체협약은 법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걸 법에서 인정을 한 거죠. 법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거기 관습적 기원의 경향 보세요.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노동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사 상호 간의 오랜 기간을 통해서 수용되었던 노동 관습을 기초로 노동법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행적으로 현실적인 노동 관행으로 인정됐던 단체협약을 법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전적 진보적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재적으로 발전적 진보적인 경향을 갖는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법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헌법에 노동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헌법에 노동 관련 규정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발전적 진보적 경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다음 세 번째는 통일적 경향입니다. 보통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을 참조하면서 자국 노동법을 형성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법이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일적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ILO 협약 같은 걸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 각국의 노동법이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협력적 경향이죠. 협력적 경향. 노동법은 노사의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이 아니죠. 지향하고 대립적 측면을 지향하고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노동법의 경향은 특히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협력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네 번째 노동법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노동법의 체계 보시면은 뭐 그 1번 노동법의 지위, 근대 시민법과의 관계, 시민법, 사회법은 조금 전에 프린트로 본 거고요. 두 번째 사회법과의 관계입니다.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부분이다. 사회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노동법은 사회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법이 그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경제법입니다. 경제법. 공통점, 노동법과 경제법은 둘 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 경제법은 경제행위 규제 촉진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합니다. 경제법은 불공정 행위, 독점적 행위, 과점적 행위 이런 걸 규제하죠. 그래서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하는 거라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동법은 이런 현상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세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조건을 규제한다. 다음 세 번째 사회법이 이제 사회보장법인데 뭐 이것도 뭐 사회법 중에 하나고요. 차이점은 우리 노동법은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이죠.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거나 노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요. 노조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회보장법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사회보장법하고 노동법하고 차이는 이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법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겁니다. 그건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든지 노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다음에 노동법의 구분. 개별적 근로관계법, 뭐 집단적 노사관계법 거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냥 노원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트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세요. 개별적 근로관계법. 헌법 3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죠.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서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개개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개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뭐 근로기준법, 뭐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다 노원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첫 번째 줄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헌법 32조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헌법 32조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관련해서 관련된 헌법 조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헌법 근거 조문이 헌법 그 조문을 아셔야 될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35조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32조에 근거하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데 근로기준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가 사용자하고 근로자죠. 사용자하고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거죠.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거죠. 근로자 대 사용자란 얘기입니다. 이건 근로자 대 사용자. 다른 말로 하면은 헷갈리니까 근로자 대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면 지키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이제 지배적인 성격이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강행법적 성격.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위반 시 처벌을 하고 국가에서 뭐 감독을 하고 이런 의미죠.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보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은 헌법 33조입니다. 헌법 33조에 근거해서 일단 발전 순서로 보면은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고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이제 컨셉이죠. 그러니까 발전 순서로 보면은 근로기준법이 먼저고 그 뒤에 노조법이 나온 거죠. 그렇죠? 거기 보세요. 헌법 32조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개개근로자 직접보호였잖아요. 이건 노조를 통한 집단적 보호죠. 노조를 통한 집단적 보호.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뭐 그 간접적 보호란 얘기죠.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해서 간접적으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당사자가 근로자 대 사용자가 아니고 이건 노조 대 사용자가 되는 거죠. 노조 대 사용자다. 노조 대 사용자다. 거기 집단적 노사관계법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현대 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적 노사관계법하고 개별적 근로관계법 대신 노조법하고 금기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 강행법적 성격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의무 규정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의무 규정이 많다는 거죠. 노사 자치주의. 그래서 국가에서 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3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입니다. 양자는 노동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규율 원리도 달리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근로자의 보호 내지 계약 자유의 수정 제한을 지도 이념으로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국가로부터 자유 내지 집단적 노사 자치를 지도 이념으로 한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교섭하는 걸 국가에서 방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교섭하는 국가에서 방해하지 말라. 그게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 성격이나 규율 원리가 다르지만 그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종론 내용은 노트 시간에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근로기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38페이지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38페이지 근로기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